자, 그 다음은 유형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도 재고자산이랑 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유형자산의 개념이죠. 개념은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 형체가 있다. 이게 이제 유형이란 단어. 두 번째, 1년을 초과. 이건 이제 비유동 자산이 되는 그 근거가 되고, 세 번째,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요거를 한꺼번에 뭐라 부르냐면 영업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유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문장들을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건 틀린 말. 왜냐하면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이란 단어가 틀린 말이 되고요. 두 번째, 방금 우리가 영업 목적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영업 목적, 요건 이제 유형자산을 뜻한다 했었잖아요. 토지를 대상으로 해보면, 토지를 영업 목적으로 우리가 사왔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도 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판매 목적으로 토지를 사왔다 그럼 재고자산이 되고 상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사왔다 그러면 투자자산이 되어서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유형자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원본 뭐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워낙 자주 봤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시험 칠 때 이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호가 왼쪽에 계정 과목 체계에서 몇 번대 속하는지 보면 얘가 어느 계정 과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 이래가지고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거 분기할 때 중요한 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더한다. 요거는 우리 회계에서는요, 거의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요, 그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단 하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었습니다. 걔는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면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었다는 거, 그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CF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시면,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 있는데, 지금 1, 2, 3, 4번 요거가 그냥 사실상 시험 문제였어요, 하나로. 그래갖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3번을 보시면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지출된 직접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거는 취득 시 부대비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 원가만 포함한다. 이게 나중에 원가에서 배우는 직접 원가는 추적 가능한 거고, 간접 원가는 추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적 가능한 것만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추적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포함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간접 원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예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새로운이란 단어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뭐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왜 얘네들이 취득원가가 아니냐면, 일단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것들이 막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자, 여기 바로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다음 보실 부분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취득하고 있는 도중에 먼저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먼저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잖아요. 이거는 예시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죠. 우리 이 건물이 있다.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정과목은 뭐 건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었냐면,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지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지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자본적 지출이었고,
다음에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요거 유지란 단어를 체크하셔야 돼요. 유지. 그냥 유지시키는 정도, 뭔가 개선이 아니라 유지를 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고 끝내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핫토픽입니다. 핫토픽. 왜냐하면 얘는 이론 시험에서도 나오고 분계에서도 나오고 기말에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봐야 돼요. 자, 감가상각의 정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기간 배분하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기간 배분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비용으로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비용으로, 감가상각 B라는 비용으로 다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없앤다는 뜻이고, 두 번째 대상은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했었던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자, 시험에서는 방금 것까지 정의나 뭐 대상 이런 거는 전산회계 2급 수준이라면 1급에서는 요 방법들 일단 4가지 다 알고 있느냐를 묻고, 최근에는 요거를 다 알고 계산할 수 있느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요 계산식은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눈여겨보실 거는 정률법이죠.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있어요. 딴 것들은 잔존가치 빼는데 그것만 체크해 두세요. 그것만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인데, 유형자산의 처분은 밑에 제가 표를 하나 새로 넣었거든요. 이게 2016년도 버전이랑 다른데 분계만 보시면 돼요. 분계만. 여기서 그 진한 표시를 보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차변에 있다는 거. 이거 오타입니다. 대변에 있는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돼 있죠. 이거 처분 2구로 좀 바꿔주세요. 오타가 있습니다. 대변은 유형자산 처분이, 그러니까 손실은 차변에 생기고 이익은 대변에 생긴다라는 걸 아시라는 거고요. 분개하실 때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변의 금액이 비잖아요. 그러면 손실이요 적으시고, 대변의 금액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익이라고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형자산과 거의 동일하다. 근데 동그라미 1번 형체가 없는 요거 다르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무형자산은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 동그라미, 통제 동그라미, 효익이 있는 동그라미, 3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산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종류는 권자로 끝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답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내부 창출, 권자로 끝나더라도 앞에 내부 창출 이 말이 붙으면 그냥 오답입니다. 내가 스스로 창출해놓고 자산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권자로 끝나는 것 중에서 내 전세권,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임차보증금은 위에 있는 임차 권리금과 좀 비교하세요. 권자가 들어가는 권리금은 무형자산이고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리고 내부 창출 중에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눠서, 연구단계면 연구비, 개발단계면 개발비 하잖아요. 연구비는 비용이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개발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거가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B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비용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비용 아니고 무형자산이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경상개발비로 해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산회계 1급에 나오기 시작했던 내용, 무형자산의 상각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한 때. 요거는 반대말로 취득한 시점. 취득한 시점은 오답입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거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잔존가치 제로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이 말은 원래 무형자산도 정액법, 정률법, 연속계법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합리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 쓰라는 건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유형자산은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에서는 3번 문구 못 써요.
그럼 뭐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아까 1번 문구 있죠. 1번 문구. 요건 유형자산에 쓸 수 있는 문구예요. 유형자산에도 1번 문구는 있어요. 하지만 3번 문구는 유형자산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유형자산에서는 3번 문구 나오면 틀립니다. 자, 4번은 법정 내용 연습, 경쟁 내용 연습 중에서 짧은 거 한다. 뭐 하시면 되겠고, 5번. 요거는 이제 보시면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법령에서 정하면은 20년 초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법령이 정하고 있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유가증권 갑니다. 자, 유가증권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이란 단어 자체는 있을 유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증권을 뜻하거든요. 가치가 있는 증권을 뜻하는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은요, 당좌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입니다. 그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이 둘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표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표입니다. 자, 그리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요거는 지분증권은 주식의 형태로 있는 거고 채무증권은 채권의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점은 만기 보유증권은요, 만기가 있다 보니까 주식의 형태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분개입니다. 취득할 때 분개를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요런 부대 비용을 따로 비용 처리했다는 거.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했다는 거. 여기 분개할 때 다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점. 항상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비교시키거든요. 그거 두 번째로 다른 거 보세요. 자, 공정가치가 상승할 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랑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보시면 이름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라 되어 있죠. 이건 수익입니다. 수익. 단기 손익이란 말은 수익이거나 비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 그래서 밑에 공정가치 하락시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처분할 때는 두 개 다 단기 손익 항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재분류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지그끼리는 서로 막 바뀌어요. 같은 투자 자산이니까 서로 막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혼자서 그 당좌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바꿔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이 말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못 바꾸고요. 혹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못 바꾸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원칙이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두 번째가 자주 나옵니다. 다만 드문 상황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 상실입니다. 그렇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얘가 시장성을 상실했다 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가 가능합니다. 재분류가 가능해요. 매도 가능 증권만 되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는 재분류가 안 된다는 거 진한 글씨에 놨죠. 니은 요거는 시험에 나왔었던 문구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부채 가겠습니다. 우선 부채는 그냥 뭐 다 아시니까 비유동 부채부터 보시면 돼요. 부채는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 여기 보이시는 세 가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사채, 퇴충, 임대보증금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얘네들하고 짝지로 나오는 오답이 뭐였냐면 유동성 장기부채였어요. 얘는 원래 장기부채였지만
결산일에 딱 보니까 1년도 안 남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유동성이라는 앞에 성을 새로 붙였지. 그래서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성을 보시면 돼, 항상. 성이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동부채. 자, 그 다음 퇴직 관련 분계,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요거는 분계에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잘 구분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부분. 자, 기타 요거는 전산세무 2급이니까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전산회계에서는. 자본 갑니다. 자본. 오늘 일단 재무상태표 쪽만 재무회계 쪽만 할 거예요. 재무회계 쪽만. 원가회계랑 그 세무회계는 나름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하세요. 기존에 하셨던 걸로. 자, 자본금. 자본부터 보겠습니다. 자본은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본금, 자본액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 누계액, 이익여금.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또. 요 정도 암기는 2급 수준입니다. 전산회계 2급 수준. 전산회계 1급 수준은 옆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암기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구분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이 계정 과목을 딱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자본금은 옆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에서 액면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액면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발행가액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액. 자, 그 다음 자본잉여금. 요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초과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에서 이익, 감자차익에서 차익, 그 다음에 기타 자본잉여금은 뭐 이름 자체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뭔가 남는 느낌이 들어요. 남는 느낌, 이익의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조정 같은 경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은 자기주식 자체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내 거를 내가 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서 손실, 감자차손에서도 차손. 이건 뭔가 마이너스, 손해의 느낌이 강하죠. 그러면 자본조정.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특징은요. 평가 환산 이런 것들 평가라는 단어 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데, 하나 우리가 또 적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매도 가능증가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요. 매도 가능증가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증가 평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항상 비교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냐는 거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요, 걔는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이 아니라 아예 손익계산서 계정이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유가증권 할 때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했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처리해서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 그 말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요거는 이익준비금의 준비,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의 적립, 임의 적립금의 적립, 미처분 전 이익잉여금에는 이름 자체에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됐고요. 뭔가 준비하고 적립하는 느낌이 강하죠?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 배당시 회계 처리만 좀 한번 보세요. 배당시 회계 처리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먼저 보시면 밑에 조금 더 있긴 있네요. 우선 손익계산서의 구조, 요 식은 통함기입니다. 요거 암기하셔야지만 시험 문제 풀 수 있고요. 나중에 원가회계나 재고자산 할 때도 막힘없이 계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조금 뭐 자주 나오는 게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좀 비교를 시키거든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먼저 보시면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 세 개를 일단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네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좀 자주 나오니까 영업의 비용의 대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조금 체크해 두십시오.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수익의 인식 조건. 자, 이 수익의 인식 조건은 뭐랑 가장 관련이 깊냐? 재고자산과 관련이 깊다. 다시 수익의 인식 조건은요,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내가 물건 팔았다라고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팔렸으면 기말 재고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관지어서 나왔었다고요. 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된다. 첫 번째, 위험이 이전되고요. 두 번째, 통제할 수 없고, 진한 글씨만 보면 돼요. 수익 금액 신뢰성 있게 측정, 그 다음에 효익 가능성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요거가 그냥 보기로 나왔어요. 전부 다 그냥.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수익의 인식 시점. 이제 시점을 보세요. 조건 말고 시점. 일반 매출은 판매 기준이라고 해서 물건을 넘겨주면 판매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보시면은 위탁 매출이랑 시용 매출이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위탁 매출은 나는 위탁자, 그 다음에 물건 팔아주시는 분이 수탁자. 그럼 그분이 팔아야지만 나는 팔았다라고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직 안 팔았다? 그러면 아직 나의 재고자산이다. 요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시용 매출은 홈쇼핑에서 손님들이 써보고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하면 팔렸다 보는 거니까 매입 의사 표시. 만약에 매입 의사가 표시가 안 됐다, 아직 나의 재고자산이다.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전산회계 2급에서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건데 요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해서 재무회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